안녕하세요.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다사다난했던 세월을 함께 견뎌내온 부부가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더불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하면 상간소송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이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례를 통해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간소송은요, 쉽게 말해서 내 배우자가 외도 또는 불륜을 한 경우 배우자와 그리고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또는 외도를 간통죄로 보아서 형사처벌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변화하면서 2015년에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간통은 더 이상 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으니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고요. 간통이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 근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또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상간소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요. 증거에 나타나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부정행위로 봐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그리고 상황을 참작을 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정행위, 즉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데이트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나 메시지에 사랑한다고 하거나 보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같이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음을 입증하는 내용,
또 배우자와 상대방이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나 영상들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간소송이 일단 제기되고 나면 재판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중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로 발전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이미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법률상으로는 혼인이 계속 중이지만 그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상간자 그리고 일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요.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몰랐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겠죠.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마치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 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았고 몰랐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에서 예를 들면 와이프가 이제 막 잠들었어 또는 오늘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내가 출근이 늦었어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고 쉽게 유추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처음 만난 자리가 회사같이 사내이거나 또 가족 모임이었다라고 하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약 20년 전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에게 친한 이성 친구인 A씨가 있었는데요. A씨와 남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남편은 아내에게 A씨를 소개해줘서 아내와 A씨가 자주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또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남편과 A씨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였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례로 추석 연휴에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남편은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야 아내에게 마침 A씨 역시 자녀들을 데리고 강원도 여행을 왔길래 같이 만나서 우리 다 같이 놀았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의 차가 A씨의 집에 며칠 동안 주차되어 있다거나 남편과 A씨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출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아내는 남편이 A씨와 오랫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고 또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으니 가끔씩 집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나 혼자 괜히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A씨의 자녀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A씨의 자녀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또 우리 엄마랑 아저씨가 같은 방에서 잠자고 나오기도 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또 동시에 A씨,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A씨는 법정에서 우리 단순히 친구 사이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A씨 주거지에 방문을 한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것이거나 또는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또 A씨 자녀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녀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와 갈등이 심해서 아기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A씨 주거지에 방문한 빈도나 방문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식사를 하러 왔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러 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A씨의 자녀가 소송 진행 중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자녀는 자신이 전에 한 말, 즉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다고 했던 것이 사실과 부합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언을 하기도 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A씨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 자녀의 정신 상태와 A씨와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성인이 돼서 A씨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특별히 어머니와 다른 남성의 관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요, 남편이 A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함께 숙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이런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정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남편과 내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준 각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 각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성관계하고 들어와도 된다고 했음. 금액은 그때그때 지급.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진지한 동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서의 표현을 보면요. 밖에서 성관계하고 들어와도 된다고 했음이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 또 진지한 상황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장난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만에 하나 이 각서와 같이 아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서에는 금액을 그때그때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표현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동의한 부정행위는 대가를 지급하는 일회성 성매매에 대한 것이지 부부관계가 파탄될 만큼 다른 이성과 진지한 관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결국 남편과 A씨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이 됐고요. 법원은 아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상간자가 아내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내와 교제했던 남성들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례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패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고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너무나 사랑 가득하고 또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부부였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고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도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때부턴가 아내가 매일같이 약속이 있다면서 늦은 밤 귀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편도 이듬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혼의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되었습니다.
자, 남편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요. 아내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다른 두 남성들, 즉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를 문제 삼아 아내뿐만 아니라 이 두 남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2명인 경우, 즉 외도 상대방이 2명인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닌데요. 각 당사자들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피고 A는 아내와 약 3년간이나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처음 만날 당시에 피고 A는 아내가 미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약 3년이 지난 때에 아내가 갑자기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피고 A에게 털어놓았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는 남편인 원고가 아내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내가 당신과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A는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A는 자신을 속인 것에 분노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내와 피고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피고 B는 아내를 한 헬스장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 B와 아내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도 아내는 피고 A와도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혼 사실이나 피고 A와의 관계를 모두 숨긴 채 피고 B를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아내는 이번에도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아차린 이후에서야 피고 B에게 본인이 기혼자임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먼저 원고, 즉 남편은 피고들이 아내, 즉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또 결국 그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피고들은 아내, 즉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로 만나는 동안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들도 아내에게 기망당한 일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요, 이 사건에서 피고 A와 피고 B 모두 아내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본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들, 즉 피고들과 바람을 피워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는 여성분이 미혼인 줄 알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했을 것이고요. 또 법원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들에게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야 피고들에게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피고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문자 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아내는 피고 A에게 기혼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에도 피고 A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합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계속해서 보내는데요. 아내가 피고 A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내 자신이 진짜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싶었고
또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잠시 후에는 그동안 내가 다 숨기고 만난 거 너무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A는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실제로 피고 A는 아내로부터 기혼 사실을 들은 직후에 연인 관계를 정리했고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아내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내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에 또다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도 당신을 속이면서까지 만나고 싶었고 내 상황을 부정하면서 당신과 만나고 싶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메시지들로 인해서 아내가 기혼 사실을 속이고 남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남성들은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그 즉시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간소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는 배우자 일방의 외도 당시에 부부 간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과 결혼 직후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성인용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다른 여성과의 선정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동이 항상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지방에 머물렀고 그 시점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 즉 피고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알고 보니 원고의 남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남편은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내던 지역을 방문을 해서 방송 촬영차 1박 2일간 머물렀고 그때 피고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는 해당 지역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별다른 촬영이나 일정이 없음에도 피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의 집에서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날 때에는 이미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곧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즉,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 즉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만나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빠른 시일 내에 명의 바꾸고 그리고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접수해라.
돈이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잘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원고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남편에게 나는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결국 원고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알겠다. 그러면 우리 빠르게 정리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를 통해 원고와 남편 간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시점 이후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지방에서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그 이후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만난 행위는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결국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또 한 가지 자주 놓치시는 점이 있어요. 바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또 상간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상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부정행위를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즉 상간자 입장에서는 상간자와 법률상 배우자 두 명이 함께 부정행위 즉 외도를 한 것인데 왜 나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네, 법적으로도 상간자는 상간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이 인용이 되고 나면 자신과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사람, 즉 원고의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의 약 2분의 1 정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해서 2천만 원을 인용을 받았고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간자는 일단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또다시 공동불법 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중 약 1,000만 원 가량을 다시 인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2천만 원을 처음에는 받았지만 또다시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또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판례 중에는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낸 경우에는 법원이 이렇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점 그리고 구상관계를 고려해서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내와 남편은 약 20년 된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겨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안과 전문의로서 국내에서 혼자 거주를 하면서 안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어린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피고의 만남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정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피고가 좋은 인연 됩시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라면서 이제 악기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자기소개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남편은 자신을 벤처회사 CEO다 이렇게 속이면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을 했지만 곧 두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아노 레슨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즉 상간자와 관계를 지속해 갔습니다. 모텔에서나 가족들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남편의 집에서 또 때로는 피고의 거주지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자신이 사실은 유부남이고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에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피고에게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고요. 또 피고의 치아 교정 비용이나 디지털 피아노 같이 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피고 역시 이에 응해서 남편과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했고요. 네, 하지만 비밀이 오래 가지는 않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부의 딸이 치료차 한국에 왔고요. 아버지의 거주지에서 다른 여성이 머무른 부적절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이를 어머니, 즉 아내에게 즉시 알렸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귀국을 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추궁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피고의 관계는 종결이 됐지만 아내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 건데요. 원고는 고민 끝에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법원은 부부의 신뢰를 깨트린 남편과 피고의 관계를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즉 불법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의 정신적 손해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종전의 판례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됐고요. 또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상간자와 함께 외도를 한 행위는 아내에게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둘은 공동으로 아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도로 인해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위자료도 일단 남편이든 상간자든 누군가가 함께 부담한 이후에 그 둘 사이에서 누가 더 잘못했냐의 분담 비율을 따져서 구상금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과 같이 아내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상간자가 아내에게 1,500만 원만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천만 원을 일단은 상간자가 전부 아내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간자가 남편에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여전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피고로 하여금 전체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일단 피고로서는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이나 안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 분쟁을 2번에 걸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분쟁을 1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가 주장한 전체 금액이 아니고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남편이 피고보다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인지, 외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파탄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더해서 제3자가 관여된 소송인 만큼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소송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